다음 질문은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이분 이름 어떻게 읽어야 되죠? 오화준이? 네. 너무 솔직하게 읽었나요? 왜? 뭐 좋습니다. 읽어주시죠. 아, 네. 오화준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비트코인이 2100년 채굴이 끝나고 블록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으면 비트코인은 전송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비트코인이 유지되는지, 그때는 가치가 0인지 질문을 주셨어요. 뭔가 잘못된 사실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그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아마 이분이 말하고 싶었던 건 2140년이 아닌가 싶은데, 네. 왜냐면 이제 뭐 이게 인터넷이나 구글에 치면은 다 2140년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2140년이 또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반감기가 4년에 한 번씩 온다 이렇게 말하기 쉬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마 4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2140년이 나오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이게 4년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이거죠. 블럭이 21만 개가 생길 때마다 네. 반감기가 오는 건데, 블럭이 21만 개가 생기는 게, 블럭이 하나가 생기는 게 약 대략 10분이 걸리는데 네. 정확히는 10분이 아니에요. 더 빨라요?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네. 그래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난이도를 조절을 하면서 네. 어떨 때는 10분이 넘어가면은,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10분 이상이 걸리니까 네네네네. 그럴 때는 난이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10분에 더 가깝게 만들고, 네. 더 빨리 만약에 뭐 9분이나 이렇게 8분 이렇게 되면은 난이도를 높여 가지고 더 오래 걸리게 만들고, 자동적으로 그 조정이 되게끔 프로토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블럭이 생산되는 거는 약 10분을 기준으로 어떨 때는 많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적기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21만 개 블럭이 생성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4년이 아니고 네. 좀 4년보다 뭐 오래 걸리거나 적게 걸릴 수가 있는데, 여태껏 패턴을 보면은 그러면은 3년 9개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가 우리가 3번이 있었는데, 네. 정확히 4년이 아니기 때문에 반감기가 일어나는 달이 어떨 때는 7월 달이었다가 어떨 때는 5월 달이었다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계산을 했어요. 실제로 3년 9개월을 가정을 하고 네. 모든 비트코인이 전부 다 채굴되는 그 연도가 언젠가 계산했더니 네. 2078년으로 나왔어요. 네, 물론 이것도 3년 9개월이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나온 건데 훨씬 짧아졌네요. 그래서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네. 이제 빨리 그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어쨌든 뭐 2078년이면은 저는 이제 이상이 없을 거고, 네. 레온도 뭐 아마 없을 것 같은데. 2078년이요? 예, 있을 거예요. 피터도 계실 것 같은데요? 레온은 한 거의 90살인데 지금 워런 버핏이 지금 90살이거든요. 뭐 어쨌든 네. 네. 그런데 뭐 약간 슬픈 어쨌든 근데 그때가 되면은 비트코인의 생산 원가가 네. 지금보다 많이 높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채굴하는데 드는 비용이 전기값하고 장비인데, 같은 전기값하고 장비를 쓴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생성되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이 반감기가 올 때마다 반씩 줄어들기 때문에 네. 반감기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원가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채굴자들이 계속 블록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전부 다 채굴된 후에는 이 네트워크 피만 가지고 자기네들이 원가를 다 커버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만약에 커버가 안 되면은 아무도 블록 생성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하는 것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렇죠. 있지만은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어떤 가능성도 또 있냐면은, 그때가 됐을 경우에는 일단 비트코인의 하나의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네. 그거의 일부가 네트워크 피로 사용이 된다면은 네. 1BTC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거에 예를 들어서 0.01BTC가 네트워크 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도 어떤 채굴자들의 비용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뭐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또 이러겠죠. 워낙 그 이제 네트워크 피가 올라가 버린 상태면은 짜잘한 작은 액수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지 않고 네. 아주 큰 액수만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그럼 짜잘한 좀 작은 액수의 거래는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네. 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레이어 1 솔루션이 되는 거고, 네. 테크놀로지라는 게 보통 이게 층으로 많이 발달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기본 레이어가 비트코인이 되는 거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별도의 레이어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네. 마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행을 보통 많이 쓰는데 크레딧 카드는 레이어 2 솔루션인 거죠, 일종의. 네. 그 위에서 돌아가는 거고, 우리가 크레딧 카드는 뭐 이렇게 매일같이 뭐 커피 사 먹고 밥 먹으면서 쓰지만은 사실 은행과의 결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것처럼 네.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어쩌다 이제 모아가지고 하나의 배치로 해가지고 그거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가끔 큰 액수만 이제 한 번씩 결제를 하는 이런 어떤 설계가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인 건데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큰 액수의 거래만 비트코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상황이 되면서 네. 계속 굴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어떤 가능성은 뭐냐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래핑이 돼가지고 다른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더리움 외에 다른 어떤 네트워크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대체하려고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폴카닷이나 카다노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래핑이 돼서 거기서 돌아가면은 사실 그런 네트워크 상에선 사실 스피드도 더 빠르고 네. 훨씬 더 확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네트워크 피도 되게 낮게 거래도 가능해지고 뭐 이런 상황도 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현재 발행된 비트코인의 7% 정도가 이더리움 상에서 네. WBTC로 묶여서 돌아다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WBTC는 저희 거래소에도 상장이 돼 있는 자산이긴 한데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그러면은 꼭 뭐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의 거래량이 그렇게 자주 많이 있지 않더라도 계속 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질문을 보면 네. 채굴이 끝나고 블록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블록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나요? 생성되지 않는 게 아니고 네. 비트코인이 생성되지 않는 거죠. 그쵸. 네, 네. 비트코인이 채굴이 안 되는 거고 블록은 계속 생기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저 사실 이런 질문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지금 질문은 EIP 159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쵸, 예.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려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네.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렇죠. 파고 들어가야지 네.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 해서. 구독자님들의 수준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되게 입문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네. 굉장히 뭐 오랫동안 이 업계를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많은 분들한테 유용한 내용을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질문도 좀 다양하게 뽑았어요. 굉장히 네. 기본적인 것부터 되게 전문적인까지.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좀 약간 전문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제 EIP 1559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EIP 1559는 이제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절의 약자잖아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자들이 제안을 많이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제안은 되게 기술적이고 뭐 짜잘하고 이런 거라서 사실 대중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이제 코어 개발자들 안에서 그냥 논의되고 적용하든지 뭐 이렇게 한 경우가 많은데 이 1559에 대해서는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 매스컴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수수료에 적용하는 방식을 좀 개선하자는 그런 제안이었고 네. 이 개선 방식에 따라서 이더 가격 자체에도 어떤 영향력이 좀 클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뭐 제안된 이후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 공식 그 협의를 통해서 7월부터 적용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고 해요. 네. 이더리움 가스비가 네. 최근에 계속 이슈잖아요. 그쵸. 가스 너무 비싸지 않냐. 뭐 예. 아니면 뭐 전송속도 너무 느리지 않냐. 내 거 왜 계속 펜딩 걸려 있냐. 뭐 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뭐 해결책? 그렇죠. 지금 해결책을 위해서 네. 뭐 EIP 159 외에도 몇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그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인 거죠. 네. 근데 이게 한 2년 정도 걸릴 거고 네. 그럼 2년 동안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네. 그 사이에 뭐가 다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롤업 같은 것도 있는 거고 이제 일종의 레이어 2 솔루션인 거죠. 네. 그것도. 그리고 또 이더리움 프로토콜 내에서 뭔가 해결할 게 없느냐라고 이제 해서 이 나온 게 이제 EIP 1559인데 이제 엄격히 말하면은 EIP 1559는 네트워크 피를 낮추는 효과라기보다는 네. 네트워크 피를 지불해서 결제를 신청을 했을 때 유저가 경험하는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좀 더 좋게 하자는 데 취지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네트워크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거로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단지 지금의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몇 가지 없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지금 방식은 흔히 퍼스트 프라이스 옥션이라는 방식으로 그쵸. 수수료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인데 거래를 신청을 함과 동시에
내 거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의 네트워크 피를 내겠다는 거를 내가 써가지고 내는 거 그쵸.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채굴자들이 보고서 채굴자들은 이제 어떤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수수료가 높은 것부터 이렇게 블럭에 넣는단 말이죠. 근데 내가 내는 네트워크 수수료가 다른 사람들과 지금 경쟁이 붙는 건데 네. 경쟁이 대비 이게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예, 그래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메타마스크나 이런 지갑에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기는 있어요. 뭐 패스트, 에버리지, 뭐 맞아요. 슬로우 있고 뭐 이렇게 네. 고를 수가 있게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가장 마지막으로 있었던 블락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수수료를 기준으로 그렇게 메타마스크가 알려주는 건데 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무슨 굉장히 핫한 코인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사러 막 사람들이 몰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 별로 소용이 없는 그쵸. 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높은 가격을 쓴 게 이득이니까. 그쵸. 예, 그러면서 밀리면서 내가 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계속 오랫동안 내가 신청한 건 체결이 안 되면은 나의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떨 때는 또 내가 이제 너무 빨리 하겠다고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오버페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은 수수료를 지불을 해서 네. 그래서 나의 소중한 이더가 자꾸 이제 그런 곳에 이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뭐 이런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개선하고자 해서 네트워크 수수료를 측정하는 방식을 바꾸자 하는 게 이제 EIP 159의 메인 포인트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안한 새로운 방식은 뭐냐면은 픽스드 프라이스 세일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이 네트워크 피에 두 가지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베이스 피가 있고 또 하나는 게스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베이스 피 부분을 이더리움 프로토콜 자체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 사용자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비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이건 프로토콜이 체결될 수 있는 레벨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줘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는 이 가격을 내가 내고 싶은지 아닌지 이것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프로토콜이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프로토콜이 결정해 준 데서 더 신뢰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프로토콜이 이걸 결정을 할 때 네트워크가 굉장히 바쁘고 이 체증이 지금 밀려 있으면은 네. 그러면은 이 블록 사이즈를 알아서 늘려요? 늘려요. 예. 그래서 더 많이 담길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네트워크 피의 변동성을 좀 줄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널널하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줄이고 이런 식으로 블록 사이즈를 갖다가 그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를 하면서 이 네트워크 피의 베이스 피를 갖다 조절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이 난이도 조절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하듯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게끔 해서 베이스 피가 변동성이 크지 않도록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될 수 있는 한 이 네트워크 피의 어떤 예측하게끔 이제 만든다는 게 주요 골자인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해서 유저 익스피리언스 좋아지는 건데 네. 왜 이게 이더 가격에 임팩트가 있는 거냐면은 이 베이스 피가 소각이 되는 거죠. 네. 예. 이게 핵심 사실 이게 그게 핵심인 거예요. 개념 맞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더 가격이 여기서부터 떡상할 거냐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핵심인 거죠. 네. 베이스 피를 전에는 그러니까 이 모든 피가 전부 다 채굴자들한테 갔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이 베이스 피랑 게스 프리미엄 중에서 게스 프리미엄은 채굴자한테 가지만은 네. 베이스 피는 소각이 되면서 이더의 그 공급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이더의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 입장에서 나 이거 베이스 피 왜 소각해 원래 내 건데 하면서 도망가는 마이너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 질문에 보면은 네. EIP 159에 대해서 채굴자가 반대하는 이유를 이제 여쭤보셨는데 네. 이런 이유에서 이제 사실 채굴자들은 좀 이거를 지원하고 싶지 않았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네. 많이 반대 의견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설득을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게 이제 이더의 가격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으면은 자기네들도 이걸 채굴자 입장에서도 이제 그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좋은 거니까 결국에는 좀 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서 이거를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대하는 채굴자가 많으면 이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뭐 다른 이런 것처럼 네. 자기네들이 새로운 하드포크를 만들어서 네. 계속 쭉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있죠. 근데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안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근데 안 했고 포크를 한다는 게 사실 포크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이 네트워크가 자꾸 성장을 해야 되려면 자꾸 이제 모여야 되는데 이걸 쪼개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캐시도 네. 뭐 지금 막 굉장히 별볼일 없이 많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이유가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지금 자꾸 분산이 되면서 네. 결국에는 비트코인 캐시로 간 사람들은 전혀 어떤 그런 베네핏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든 옵션을 이렇게 다 고려를 해봤을 때 그냥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은 게 이더리움 클래식도 처음에 이제 포크 됐을 때는 포크 이후에는 뭔가 좀 두 개가 좀 비슷한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은 사실 쳐다도 안 보는 느낌이 많이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네트워크는 선택을 받는 쪽이 더 크게 성장을 하고 나머지는 완전 도태된다고 생각을 해서 마이너들이 그런 선택을 할까? 그럼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진행이 가능할까?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네, 그러니까 마이너들이 결국에는 이제 ERP 1594를 했을 경우에 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이더 가격도 상승 여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늘어날 거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오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자기네들이 그 피를 조금 못 받는다고 해서 오는 다운사이드보다 훨씬 크다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참 되게 좋은 질문들이 많았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님들 덕분에 저희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를 해야 네. 되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죠. 네, 정말 유익했습니다. 레오는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영혼이 없는 것처럼 들릴까. 네, 어쨌든 네, 이렇게 총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AMA 2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사실 되게 좋은 질문들도 많았던 것 같고 나름 저는 되게 깜짝 놀란 질문들도 좀 있었고요. 저한테도 유익한 시간이었지만 네. 시청자분들한테도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또 하는 거죠? 다음 시즌 3를 기다리면서 다음에는 뭐 네. 이제 크로즈 멘트.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Ask Me Anything.